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신경님의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들어보지 못했죠. 신경님 작가가 나오면 농무, 목계장터가 대표적인데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라고 하는 작품은 상당히 생소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희덕이 쓰러진 나무. 역시 마찬가지죠. 나희덕의 뿌리 얘기라든지 땅끝, 모디의 잠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쓰러진 나무라고 하는 작품은 참으로 구석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사가 하나 나왔죠. 복합갈래 속에 백발가인데 이 백발가라고 하는 가사도 아마 EBS에서 처음 드러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보았을 때 백발가라고 하는 가사는 쉽게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EBS 수능 특강에서는 참으로 많은 낯선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작품을 정말 꼼꼼하게 섬세하게 살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 아닌가요?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살펴보고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서 이렇게 우리도 수능 문제를 내보자 하는 것까지 힘써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작품입니다.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시적화자가 특급 열차 타고 가는 여러분 자신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렇게 특급 열차를 타고 종착역까지 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목표 이상향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중간에 한번 내려서 우리 하고 싶은 것 다 누려보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죠. 환한 봄 햇살꽃 그늘 속에 설렘도 보지 못하고 지금 특급 열차 타고 가는 과정 속에 밖에 내다보니까 환한 봄 햇살, 꽃 그늘 속에 설렘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그럴 필요 있겠는가? 맹목적으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달려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인생에. 예순에 지금 이 시적 화자가 60살 먹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 몇 해를 본 같은 풍경과 말들, 그러니까 60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 쭉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내려버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자. 청유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걷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달려가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급하게 가는 것이고 이거와 대립적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달리지 말고 걷자. 청유형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느림의 미학이죠. 발이 부르틀 때까지 복사꽃 숲 나오면 복사꽃 숲이 나오게 되면 들어가서 낮잠도 한번 자보고 소매 잡는 이가 없다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 그러니까 복사꽃 속에서 낮잠도 자보고 술 한잔 마셔보면서 이루지 못한들 어떠랴? 내가 거기에 종착역에 가지 못한들 내 목표 세운 곳을 달성하지 못한들 어떻겠는가? 이루고자 한 곳에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산 파랗다 강물 저리 반짝인다. 색채감 나왔죠. 푸른색 시각적 심상입니다. 이제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 들 속으로 들어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술 한잔도 해보고 낮잠도 자보고 저렇게 앞만 보고 치달아 간들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중간중간 내려서 아름다운 삶도 함께 누려보자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느림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신경님의 목계장터 농무 또 갈대라고 하는 작품이 있으니까 한번 좀 잘 봐두시고요. 특급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나 시적화자죠.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여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느림의 미학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열차와 같은 삶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희망한다.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 특급 열차를 타고 가면서 느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여유로운 삶의 회복. 여기서 이 반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른 작품과 엮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만 치달아 달려가서 어떠한 삶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는가? 그러지 말고 지금 멈춰서 여유로움을 누려보자. 그렇게 되면
여유로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겠죠. 어순의 도치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동질적 상황을 열거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시각적 의미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조적 시효를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아까 달려가다 걷자 했죠. 특히 여기 어순의 도치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본문 속에서 여러분 찾으라고 그 부분은 잡아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어순의 도치가 어디가 일어났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품이죠. 나희덕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인데, 땅끝 뿌리에게 모디의 잠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것입니다. 이제 잘 볼까요? 저 깊은 산 속에 한 나무가 계속 쓰러져 있었어요. 10년 넘도록. 근데 왜 죽지 않고 있을까? 들어가서 보니까 쓰러진 나무를 받치고 있는 떡갈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쓰러진 나무를 받치고 있는 그 떡갈나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받치고 있는 그 과정에 희생정신을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사람이 사람을 떠받쳐 주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정작 그렇지 못하고 미물인 나무는, 아무 말 없는 나무는 쓰러져 죽어가는 나무를 끝까지 받쳐서 살려내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희생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즉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저 아카시아 나무는 이제 쓰러진 나무입니다. 쓰러진 채로 할 때 요 채, 부사성 의존명사, 뭐뭐한 채, 상태 지속이죠. 10년을 견뎠다.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잡목 숲에 돌아온 나는 1인칭 화자 표면에 드러나 있죠.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 떠받치고 있는 나무의 향기를 맡는다.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 몸으로 받아낸 의인화시켜주고 있네요.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해서 이 자연물을 인간으로 확대해주고 있죠. 쓰러진 나무가 이렇게 받쳐줬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확대했을 때, 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됐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받쳐줄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못할 것 같다. 잡목숲이 아름다운 것은 이 나무와 나무의 조화를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요? 두 나무가 기대어 선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에게로 굽어져 간 곡선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카시아의 죽음과,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죽음으로 봤죠.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어낸 저 연초록빛 소름. 여기서 이 소름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소름 끼치듯 중요한 낱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카시아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떡갈나무가 받쳐줘서 죽어가는 얘 생명을 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미물인 나무가 저렇게 10여 년을 버텨서 한 생명체를 살려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년 전처럼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 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10년 전부터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구해낸 저 나무를 보는 순간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가? 나무리에서 어떠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쓰러진 나무 나희덕,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화자다. 쓰러진 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있는 상황, 서로를 떠받치는 나무를 통해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때 이 경이로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인간인 우리가 야,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아카시아를 떠받치고 있는 떡갈나무에서 느끼는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서 희생정신을 갖고 이성부의 누룩이라고 하는 작품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룩이 술 만드는 재료죠. 발효되는 과정을 희생된다고 본 작품을 봐야 되겠고, 또 희생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면 윤동주의 작품 무조건 잡아줘야 되겠죠. 표현상의 특징,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쓰러져 있고 받쳐져 있는 자연물을 보면서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나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화제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고 감각적 이미지 사용해서 분위기 조성한다.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율격을 살리고 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생생한 현장감.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 제가 작품 속에서 일일이 잡아내지 않아도 이 표현상의 특징을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작품 속에서 찾아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찾아보고 만약에 찾을 수 없다면 질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백발가인데 백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하얗다, 늙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젊은 시절을 탄탄하게 잘 성실하게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백발이 된 다음에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근데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고 늙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적 화자가 둘이 나오거든요. 이제 젊은 주인이 노인을 문정걸식하는 노인을 보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남들 이렇게 하고 싶었냐? 철이 없어서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정걸식하게 됐지. 자네는 그러지 마. 라고 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성명은 무엇이며 거주는 어디면요. 이건 이제 어떤 주인이 문정걸식하는 노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아요? 라고 한 거죠. 보아하니 반명으로, 이 반명은 양반임은 분명한데 무슨 노릇 못해서, 분명히 내가 볼 때 당신은 양반인데 무슨 노릇을 못해서 남의 농사 전혀 믿고 문정걸식 어이하니요. 이 부분이 해석이 좀 힘들어요. 남의 농사 전혀 믿고, 근데 전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뭐뭐하지 않다의 의미인데 내 생각엔 그거 같아요. 남들 농사 잘 짓는 것 믿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수확물을 나눠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저기 문정걸식하고 돌아다닌 것이죠. 그랬더니 저 노인 거동 보소 허이탄식 기가 막혀. 여기 저 노인 저렇게 하는 거동을 봐라. 허이탄식, 자기가 저렇게 허랑방탕에 살아오고 탄식하니 기가 막히구나. 이때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의 시적 화자에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따위로 엉터리로 삶을 살고 남에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탄식을 해? 참 기가 막히군 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는 노인이 이 젊은 주인에게 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보소 주인네야 걸객 보고, 걸객은 나 자신이겠죠. 걸객 보고 웃지 마세요. 이 웃는 것은 뭐 좋아서 껄껄 웃는 차원보다는 비웃음이겠죠. 젊어서 호랑하면 나처럼 이렇게 젊어서 호랑방탕하게 불성실하게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나쁜 인지를 알아? 나처럼 호랑방탕하게 젊음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늙어서 문정걸식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 이거죠. 나도 본디 양반으로 지체도 남들처럼 어느 정도는 높았었어. 세간살이도 남부럽지 않고 요 남부럽지 않고 이게 경찰대 문제 나왔던 거죠. 남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발전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귀하지 않다.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다. 이런 것들. 시원하지 않다. 이게 시원찮다. 이때는 남 부럽지 않다. 이것은 남 부럽지 않다. 이것을 합쳤을 때 남 부럽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찮다죠. 귀하지 않다는 귀찮다죠. 그럼 남 부럽지 않다는 남 부럽지 않다죠. 그럼 얘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원찮다와 귀찮다와 같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찰대 문제에 출제됐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어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물도 잘 났어. 나 옛날에 대단했었어. 사지가 성하면 사지는 두 팔 두 다리죠. 무슨 일을 겁을 낼까? 나 사실 사지 멀쩡한데 일 안 했어. 근데 지금 내가 사지가 멀쩡하다면 내가 이렇게 문정걸식 안 해. 나도 뭔가 일할 수 있어. 근데 다 늙어서 못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청춘 시절 부모 덕에 편히 자라. 우리도 청춘 시절 젊은 시절은 부모 덕에
편히 자라 수라의 교동으로, 이 교동은 아주 튼튼한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라는 무릎 아래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품 안에 그 소리죠. 비금 주수를 길들여서, 이거 비는 날다, 주는 달리다죠. 요 금은 날짐승 금, 수는 길짐승 수입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짐승과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짐승을 잘 길들여서 만하추동, 이것은 여름, 가을, 겨울 좋은 세상 꿈결같이 다 보낼 때 이것은 좋은 시절을 다 헛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양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추나 추동 늘 아름답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낼 줄 알고 포식만의, 이것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먹고 입는 데만 신경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히 자라 인도를 못 닦으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근본 이런 것을 못 닦으니 행실이 무엇인가? 행실이 이 모양이 꼴로 됐어. 젊었을 때 도를 잘 닦아야 되는데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서삼경 던졌으니, 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나쳐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면 뭐 내신특하다, 뭐 퀴즈에 나오는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상식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사서삼경 지금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사서는 4권의 책이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언젠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하고요. 이제 삼경은 뭐냐 하면 시경, 서경,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요 세 개를 삼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서삼경을 7권의 책이라고 해서 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특히 역경을 다른 말로 주역이라고 하죠. 주역은 심오한 동양 철학서인데 이 주역 좀 몇 번 읽고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가 되어버려서 주역 그러면 점쟁이들이 보는 책으로 전락됐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심오한 책이죠. 이렇게 칠서인데 여기에 이경을 더 보태서 예기, 춘추 이렇게 해서 이것을 5경으로 치고 그러면 4권, 9권에서 구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9권의 책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았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필요했다. 특히 이 시경은 약 300여 편, 뭐 305편이라고도 하고 306편이라고도 하는데 300여 편의 시가 실려져 있는 것인데 공자는 이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시를 한마디로 정의했다 그러죠. 어떻게 정의했나요? 시 300여 편을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뭐다? 사무사다.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거기는 사악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시다라고 공자는 한마디로 정의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사서삼경 던졌으니 즉 공부하지 않았으니 공맹안증, 이것은 공자, 맹자, 요 안은 안회, 안연을 이야기하고 증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명의 대표적인 성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는가? 공부를 안 했으니. 처자는 원망하고 노복은 도망가니 내가 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니 늘 나를 원망하고 노복은 뭐예요? 남자 종, 여자 종은 다 도망가 버리니 조업은 없어지고 옛날부터 내려온 내가 해야 할 일 업은 없어지고 가사는 다 탕진해 버리고 남은 것은 몸뿐이요.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장만한 게 있다면 오로지 이 백발 하얗게 센 머리만 장만했다. 한탄하는 이 백발이 인간공도 알건만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알건만은 북망산 상하복은 볼수록 한심하다. 북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묘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동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걸 보니 참 볼수록 한심하다. 나도 헛되이 저기에 묻혀버릴 것 같기 때문에 정막강산 몇백 년의 청산 백골 매몰하니 부귀부름 빈철락,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부귀, 부하고 귀함, 그러면서도 부귀 공명을 가졌는데도 음란하게 빠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돈 많아. 근데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빈천낙, 가난하고 천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즐거움을 늘지라는 거죠. 즉 안빈낙도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도덕군자가 도대체 몇몇이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덕군자는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입절 사이하는 영웅 충신열사 누구겠는가? 절개를 지키고 의롭게 죽어가는 영웅 충신 열사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네도 늙었으니 늙은 값이 있건만은. 여기서 이것도 약간 까다로운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는 자네도 내가 보니까 좀 늙었어. 근데 자네는 늙은 값이 있는 것 같아. 제대로 나보다는 잘 산 것 같아. 그렇게 본 것이죠. 가소롭다. 이내 몸이 헛나이만 먹었으니 나는 너무너무 헛나이만 먹었으니 엊그제 즐기던 일 모두 다 허사로구나. 지각나자 늙었으니 이 지각은 이제 철들자 늙었으니 후회 막급 할 일 없다. 이제 지금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철들자 늙어버렸네 이 소리죠. 이 모양이 되었으니 슬프다. 청춘들이여. 내 모양 볼 것 같으면 그 안이 웃음가. 내가 내 모양을 봐도 참 한심하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광음, 호성 말고 늙기 전에 힘써보서. 어떻게 보면 이 광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그늘인데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일지라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늙기 전에 힘써라. 내 꼴 난다. 나를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거죠. 너희들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해라. 나처럼 젊었을 때 허송세월하면 이렇게 문전걸식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처럼 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좀 그러죠.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라.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것처럼 자네도 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삶을 살게나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0이면 100 너희들 열심히 해.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이런 얘기 많이들 듣죠.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나처럼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백발가 작잠 이상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본다.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낸 노인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거죠. 이렇게 되지 마쇼 하는 거죠. 방탕한 삶을 보낸 삶을 후회한다. 표현상의 특징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리적 표현이 어디에 쓰였는지 대꾸 열고 그다음에 대화 형식은 뭐 찾을 수 있었죠. 음열수 조절 이것은 사음부의 율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화제 정서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또 유사한 상황을 어떻게 열거해서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지를 문맥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경님의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했는지, 쓰러진 나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백발가에서 시적 화자 둘이 나타나는데 노인이 젊은 주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즉 후에 막급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화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나라 그랬고요. 또 쓰러진 나무에서는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또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죠. 그러면 이 시적 화자를 놓고 하나하나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문제도 있겠고, 시적 상황은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수능 문제를 낸다면 저는 상행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광규의 상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서울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서울길이라고 하는 것은 김지하의 현대시가 또 있거든요. 김지하의 현대시 서울길, 또 김광규의 상행을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상행 속에 열차를 타고 오다가 평택 밖을 내다보면서 풀벌레들이 농약에 질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풀벌레가 농약에 질식하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농민들의 열악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특급 열차가 나온 김에 김광규의 상행이라고 하는 현대시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쓰러진 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이덕이 나오면 땅끝,
특히 뿌리에게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또 아버지의 애환이 들어가 있는 못 위의 잠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제비가, 특히 아버지 제비가 요 못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자면서 즉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있는 광경들을 엮어보면 확장시켜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백발가가 나오면 우탁의 탈로가 엮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우탁의 탈로가 늙음을 한타는 시조를 엮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 제가 만약에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발가와 우탁의 탈로가라고 하는 시조를 엮어서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도, 빠르게 달리는 열차와 같은 삶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희망함.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온다면 비문학 제재,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이해하고 엮어서 낼 수도 있겠죠. 또 설을 떠받치는 나무를 통해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때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시호는 박성룡의 과목이라고 하는 작품. 척박한 땅에서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떻게 척박한 땅 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풍요로운 과일을 낼 수 있는가? 저건 하나의 사태고 나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작품 경악이 바로 시호로 제대로 처리한다면 경이로움으로 간다고 앞에 설명해 드렸었죠. 또 방탕한 삶을 보낸 삶을 후회한다.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규언가에 나오는 남편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특급 열차를 타고 가면서 느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여유로운 삶의 회복.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요 반성적 요 시호를 가지고 그 밖에 다른 작품 속에서 반성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정약용의 탐진처녀라고 하는 작품. 이제까지 벼슬살이 하면서 돌아다녔었는데 이 농사짓는 이 노동 이것이 얼마나 신성한가. 또 몸과 정신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는 반성을 어디에서? 정약용의 탐진천이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성적 자아 성찰은 물론 윤동주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 찾아보면 되겠고요. 또 여유로운 삶의 회복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문학 지문으로 접근해서 느림의 미학, 여유로움의 미학을 엮어줘도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카시아를 떠받치고 있는 떡갈나무에서 느끼는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겠습니다. 희생, 이성부의 누룩이라고 하는 작품 꼭 찾아줬으면 좋겠고, 또 윤동주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한, 대속시켜준 희생 아닐까요? 그 다음에 방탕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한, 회한의 정서, 후회와 한이라고 하는 요 시어를 가지고 저는 시조로 좀 엮어보고 싶은데, 황진이의 작품에서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다냐. 있으라고 했으면 있겠는가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 부분에서 제 구태여를 중장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종장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행간의 걸침도 여러분에게 던져주었지만, 특히 앞에 어저 내일이 할 때 이 어저가 후회와 한을 나타내주는 감정이 노출된 감탄사다. 그래서 이 회한의 정서를 황진이 시조와 엮어서 출제할 수 있겠고, 특히 이 부분을 감정의 노출이다라고 하는 파트에서 그날이 오면 귀척도 초원과 엮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작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작 화상들을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밖에 많은 요소를 엮어서 나 같으면 수능으로 이렇게 출제해 보겠다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